닥터TV와 세길병원이 함께하는 이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17번째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페셜 진행, 스페셜 MC 정프로 정영진이고요. 오늘 또 스페셜하게 저희와 함께 진행해 주신 우리 에바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 두 번째예요. 두 네. 번째 나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어떤 건강 문제로 오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무릎이요. 무릎? 저는 무릎이 아파서 네. 그날 정말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 갔는데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허리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전해드릴까 네. 합니다. 당연히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모양입니다. 예,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운동하는 체형은 아니시잖아요. 네, 운동은 안 하시는데 그런데 네. 허리는 건강하시다. 아니야, 허리도 안 건강할걸?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플 수 있을까 연구를 더 살아남기 위해서 네. 허리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플지 진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네. 우리 뭐 원장님은 워낙 또 앉아서 뭐 환자 보는 일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딱 이제 제가 옆에서 뵈니까 배 좀 있잖아요.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육이에요, 근육.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근육이 저렇게 생겨? 근데 속근육이 많으신 거예요. 에바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네. 배 겉근육이 많으면 허리가 괜찮을 가능성이 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근육질이신 분들은 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막 겉으로 보기엔 막 너무 몸 막 좋아 보이는 이렇다고 해서 허리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이 커지면 결국 허리가 잘 망가지는 건데 주변 껍데기 근육이 엄청나게 잘 발달돼 그것도 있으면은 무리야. 그 허리에 떨어진 힘은 더 커질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동한다고 연골이 강해지고 디스크가 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육만 강해지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근력이랑 아무 거의 상관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 근육인데요. 코어 코어 근육. 근육. 예. 네. 우리가 그러니까 1차 코어로 가장 근본이 되는 코어 근육인데요. 네. 이거는 뱃속의 복대처럼 호흡 근육입니다. 되게 깊숙하게 있는 근육이고 네. 이게 1차 코어 근육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등 쪽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이게 세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를 강화하시는 방법은 허리가 안 다치는 방법은 네. 이 아랫배에 이게 힘이 잘 들어가 있으면 코어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면 네. 허리가 덜 움직이겠죠. 예. 덜 흔들리면 덜 아프겠죠. 예. 이게 협착증 원인이랑 똑같은 건데 허리가 흔들리면 별로 안 아프더라도 예. 허리 흔들림이 오랫동안 쌓이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게 협착증이에요. 고로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습관이 들어있으면은 네. 허리의 퇴행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걸그룹이나 뭐 이렇게 가수들, 젊은 가수들 막 허리 막 엄청 쓰잖아요. 전후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쓰면 나중에 젊을 땐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 협착증이나 이런 것 쪽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예,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쓰면 무조건 해롭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많이 쓰면 무조건 해로울 가능성이 큰데요. 네. 근데 똑같이 그 춤을 추더라도 어떤 친구는 오래 지나도 허리 아픈 적이 하나도 없고 어떤 친구는 춤을 잘 못 추는데도 허리가 아파서 은퇴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예. 결국 이 속근육이 네. 겉근육에 비해서 얼만큼 활성화가 발달돼 있느냐, 이게 허리에 떨어지는 압력을 좌우하는 거고 허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밖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요. 그렇지. 코어 근육이. 저 친구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 허리 통증이나 아니면 허리 건강에도 도움이 좀 되겠다. 예,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조화롭게라고 말씀하시는 거 전문용어로는 협응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협응력. 예. 아, 이거 뭐랑 비슷한 자전거 타는 능력이랑 비슷합니다. 예. 근력이 세다고 자전거를 타다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오히려 페달을 팍팍 돌리고 예. 핸들도 팍팍 껐습니다. 넘어질 걸 더 무서워하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맞춰서 내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허리 건강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영진님은 네.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 아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안 아팠어요. 사형도 많이 안 해요.
아, 그럼. 약간 좀 야한 쪽으로 아, 가시는 것 아니요,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네, 네. 운동 이야기하는. 운동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 중간에 잠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허리 건강 그 중에서 네. 특히 이제 협착증. 협착증. 예, 요걸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죠? 협착증. 협착증 뭐 같아요? 협착증. 너무 어려워. 어렵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협착증 하면 뭔가 늘러붙는 거, 되게 좁은 느낌, 뭐 이런 정도 느낌이 있거든요. 정확한 설명이신데요. 아 그래요? 예, 정확한 설명. 그러니까 협착증 앞에 빠져 있는 말이 신경에 대한 협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 있고 이게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실제로 제가 수술하다 보면 눌러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단지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네. 척추뼈가 있으면은 이 뼈가 그 일종의 관절입니다. 그러니까 뼈랑 뼈 사이에 움직임 있는 게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통뼈로 돼 있으면 굽혔다 폈다가 안 되겠죠? 네. 우리가 굽혔다 폈다 하려면은 이 사이에 쿠션들이 있겠죠. 네. 그게 디스크 아닙니까? 그게 디스크. 너무 훌륭하십니다. 허리 디스크. 디스크. 팬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척추는 특이한 게 이 네. 사이에 구멍이 있어서 이 관 사이로 신경이 쭉 내려갑니다. 여기 구멍 이렇게 노란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신경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경이 아, 없으면 신경 너무 좋죠. 되게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진화하면서 뼈 안으로 그걸 집어넣게 발달을 한 겁니다. 뼈가 다 보호하고 있어야지 네. 신경이 안 다칠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뼈 안으로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뭐가 얇아져서 어떻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리려면 뭔가 두꺼워지는 거군요. 두꺼워져서 눌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관절염이 있으면 두꺼워진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어머님들 보면 손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럼 그거 우리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척추도 똑같은 변화를 걷는데 뼈가 굵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뼈도 굵어집니다. 뼈도 굵어져요? 네. 뼈도 굵어지고 인대도 굵어지는 게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이 척추에 생기게 되면은 네. 다른 부분이랑 특이하게 관절염이 직접적으로 신경을 누르는 이유가 되는 게 네. 협착증입니다. 네. 그래서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관절염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러니까 관절염과 같은 건데 네, 척추에 생기면 얘를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이에요. 여기요. 여기 보시면은 척추뼈가 있잖아요. 예. 제가 모형으로 보여드린 거. 요 위쪽엔 관절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밑에 쪽엔 관절염이 있는 거예요. 뼈가 좀 자라났죠. 네. 관절이 굵어졌죠. 디스크도 좀 달았죠. 네. 그럼 이건 관절염입니다. 여긴 관절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는 거는 이렇게 비교적 멀쩡한 상태에서 연골만 찢어져서 튀어나온 거. 예. 요게 디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찢어져서 뭐 삐져 나온 거. 예. 이게 이제 디스크. 이 밑에처럼 이렇게 관절이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은 이게 뼈만 그래서 그렇지 인대도 계속 두꺼워집니다. 인대도 계속 두꺼워지게 되면 이 관이 아까 신경이 지나간 우리 정프로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네. 관이 좁아지겠죠? 네. 그럼 신경이 눌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밑에 거가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밑에는 협착증이고 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그게 디스크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부터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우리가 허리를 다치게 되면은 허리가 디스크가 좀 그 수분이 빠지고 약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흔들리겠죠? 네. 흔들리게 되면 몸에서는 반응을 합니다. 이 흔들림을 줄이려고. 그러다 보면 인대가 두꺼워지게 됩니다. 아.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몸의 반응으로. 아, 흔들리면 그걸 잡아줘야 되니까 오히려 인대는 굵어지고. 예. 예. 아, 무릎에서도 그렇고 손에서도 뼈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손에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네. 그 주변의 인대도 같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두꺼워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은 이게 신경을 누르게 관이 좁아져서 협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흔들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 경우에도 협착증이 좀 옵니까? 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걸그룹도 너무 집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걸그룹도 아니 많이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좋다고 꼭 나쁜 건 아니세요. 사이가 좋다고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인지를 가지고 춤을 추면 그 부부 사이도 그거는 괜찮으신 거고요. 똑같이 힘을 쓰더라도 힘을 빼고 하면 안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힘을 빼고 하면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네. 몸을 뻣뻣하게 뛰시는 분들 있죠. 달리기 할 때? 힘 주고. 뻣뻣하게 뛰시는 네.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죠. 아, 저러다가 어디 다치겠다. 다치겠다. 그렇죠. 힘을 잘 빼고 부드럽게 뛰시는 분들 있죠. 네. 네. 그런 분들은 근데 아랫배에만 힘이 잘 들어가서 허리는 안 흔들리는 겁니다. 아. 뻣뻣하게 온몸에 계신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골프 칠 때 우리가 힘 빼라 그러잖아요. 네. 예, 예, 예. 근데 다 힘을 빼면 어떻게 서 있겠어요? 아. 코, 저 아랫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코 근육에만 힘을 잘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야지 스윙을 할 때 허리가 네. 울렁울렁 안 하니까 공이 똑바로 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배에 힘만 주시면 괜찮다. 아,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오해를 되게 많이 부를 소지가 있는 거여서 우리가 배에 힘을 준다고 하면은 배 근육은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우리가 배에 힘을 준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이 껍데기 근육들입니다. 식스팩. 예, 이 식스팩이 되는 거는 허리를 안 흔들리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허리를 굽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 힘을 주면 허리가 숙여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 거죽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 압력을 더 높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갈비뼈에 붙어 있고 밑에는 골반에 붙는데 이거 두 개를 싹 짜버리면은 허리 압력이 높아지겠죠? 네. 허리의 흔들림을 줄이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허리의 흔들림을 줄이는 거는 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옆으로 돌아가는 이건 옆으로 돌죠, 근육이. 네. 이거 힘을 주면 흔들림이 줄겠죠, 옆으로 도니까. 이거 어떻게 힘을 줘요, 근데? 아, 이걸 힘을 주는 거를 느끼려고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거 원래 이게 숨 쉬는 근육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 호흡근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잘 안 느껴지시고요. 운동을 꽤나 골프 선수들이나 탁구 선수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몸으로 느끼시긴 하는데 일반인들은 훈련이 안 되어 계시면 이거 잘 못 느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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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운동하기 싫은 분들이 운동해 이러면은 하지 그 숨쉬기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진짜 운동이었네요. 호흡근. 근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가슴으로도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요. 네. 저 호흡근만을 잘 이용해서 숨을 쉬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숨쉬기 할 때도 그걸 잘 느끼면서 하려고 해야지 그 부분에 자극이 돼. 보통 저희가 인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걸 잘 느끼려고 하지 않으면은 뭐가 강화되는지 모르고 자기가 익숙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럼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이 협착증을 좀 벗어날 수 있고 좀 건강한 허리 유지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저희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네. 일단 그럼 지금 협착증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로 고생하는지 혹시 뭐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최근 이 질환의 환자가 수년 내에 보통 그러니까 7, 80만 명에서 한 네. 100만 명 중반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네. 노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착증은 결국 흔들리면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 근데 흔들리는 상태로 오래 살게 되겠죠. 네. 그럼 협착이 있는 환자분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협착증은 단순히 증상이 생기는 거는 두꺼워진다고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이 빠지면 협착을 못 견디세요. 어르신들 같은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번 걸리거나 그 다음에 협착증의 증상이 심해지시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이게 있고 나면 협착증이 심해지시고 네. 그런 식으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네. 협착을 못 견디게 되시거든요. 그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의 힘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지시면 몸에 힘이 빠지는 일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거. 네, 그리고 네, 네. 협착을 흔들리는 기간이 늘어나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앞으로도 협착증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점점 더 그러니까 코어를 많이 쓰는 달리기나 유산소 운동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보통 옛날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아픈 상태에서 많이 걷는 활동을 오히려 계속 하시면은 네. 코어가 힘이 안 빠진 처음에 괜찮은 코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무직에서
구부정하게 있고 불균형한 상태를 하고 그러다 등 근육만 한 번씩 강화하고 그럼 밸런스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안 흔들리게 하는 몸의 밸런스, 몸에 안 흔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잘 생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우리가 뛰어다니고 달리기만 하면 전혀 몸을 안 흔들리게 하잖아요. 우리가 달릴 때는 몸을 안 흔들리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상생활 할 때는 몸을 안 흔들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대인들한테도 협착증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40, 50대 분들도 조심해야 되나요? 뭐 젊은 분들도 조심해야 될까요? 뭐 그럴 것 같은데.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40, 50대 때 한번 다치고 나서 그 다음 때 찌근찌근 아프더니 내가 이제는 갑자기 협착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보통 그런 게 아니고요. 40, 50대 허리가 아팠을 때 허리가 많이 아팠다가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있을 때 막 허리가 뻐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보조기 자꾸 차고 뭐 비싼 의자 사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늙은 고생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활 습관으로 몸을 안 흔들리게 해서 코어를 강화해서 몸이 안 흔들려서 내가 다른 외부적인 개입 없이 내 생활 습관으로 안 아프게 만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연세 드셔서 고생을 안 하시는데 이거를 약 먹고 주사 맞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통증을 못 느끼고 생활 습관을 안 고치시면 그러면 허리가 계속 흔들리니까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대는 계속 두꺼워지시면서 협착의 길로 스물스물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더 좋은 의자 사고 하는 게 오히려 허리 건강에는 그게 썩 좋지 않고 빨리 나가서 걷거나 뛰거나를 좀 해야 되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좋은 의자에서 쉬는 게 아니라 좀 서서 걷고 그러신 게 좋은 의자를 사시는 것보다 건강에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협착증이 아까 이제 뭐 좀 아플 때 허리가 아파요? 아니면 왜 디스크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다리가 찌릿찌릿하거나 뭐 팔이 아프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협착증은 통증 부위가 다리라든지 다른 데로 나타나요? 아니면 그냥 허리 자체로 나타나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근데 협착증이 제가 원인 설명하는 거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협착증이라는 건 퇴행성 관절염이 신경을 누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허리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허리뼈가 아프겠죠. 그렇죠? 그럼 허리가 아파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많이 안 쓰다 보면 인대가 계속 흔들리면서 두꺼워진다 그랬죠. 인대가 계속 두꺼워지다 보면 언젠가 신경을 누르겠죠. 그럼 신경 누르면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니까 다리가 저리고 당기겠죠. 이렇게 돌아간 거. 그래서 협착증은 허리가 꼭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가 옛날에는 허리가 강한 타격을 받아서 아팠더라도 지금은 살살 흔들리니까 그냥 인대만 계속 두꺼워지고 수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신경이 많이 눌려요. 그럼 그때는 다리가 저리고 당김이 생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제일 모르시는 것 중에 제가 이거는 어디서 듣기 어려운 내용인데 좀 전문적인 내용이긴 한데 환자분들이 꼭 알아두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협착은 별로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대부분의 협착은 별로 안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거 협착이 눌리는 부위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건 말씀하셨잖아요. 정프로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가 눌리는 증상입니다. 신경이 가지를 치고 나오는 곳을 누르면은 다리로 가지 치고 내려가는 곳만 눌리니까 다리가 저리고 당기겠죠. 힘도 떨어지고 감각도 둔해질 수 있겠죠. 근데 환자분들이 이것만 협착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가운데가 눌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허리의 눌림입니다. 이 가운데가 눌리면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허리가 숙여지는 게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리가 숙여져요? 어르신들 허리 숙여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근감소랑 섞여 있는 경우도 많지만 이게 가장 주된 이유인 건 명확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를 펴면 신경이 눌리죠. 지금 그림을 보면 숙이면 펴지죠.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봐봐요. 자, 잘 봐봐요. 이 에바는 제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뒤쪽입니다. 이게 앞쪽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공간 사이사이가 생기면서 조금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대가 좀 편해진다. 신경이 편해지는 신경이 거예요. 신경이 편해진다. 이해했어요. 와.
더 신경질 나게 하지 말고. 아, 그런 이유로 앞으로 굽어지면 더 편해지니까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앞으로 굽으시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 슬픈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맞아요. 예, 아시죠? 할머니들이 이렇게 네, 다니시잖아요. 지팡이 짚고 허리.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꼬부랑 동네 어르신들 허리 숙이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많이 아프다고 말씀 잘 안 하세요. 생각보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요. 협착증이면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운데가 눌린 거 별로 통증이 없으세요. 그냥 엉덩이가 묵직한 느낌. 좀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주로 네. 소화하시지 막 저리고 당기는 건 다 이 가지가 눌리는 겁니다. 협착이 있으시면서 가운데도 눌리다가 가지까지 눌리게 되면은 다리의 감각이 이상해지고 무뎌지시는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가운데만 눌리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방사통은 거의 없이 네. 허리만 숙여서 못 걷겠다는 걸로 병원에 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안 아프면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알아서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이게 미리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협착증인데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안 아프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활동량의 추세입니다. 내가 걷다 보면 내가 자꾸 허리가 숙여진다. 보통 환자분들이 관리하기 어려우신 게 컨디션이 좋으면 똑같은 협착에도 똑바로 피고 걸어지세요.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배탈이 나고 그러면 허리가 좀 숙여서 걸어지시거든요. 네. 좀 컨디션이 좀 또 펴지고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내가 점점 더 활동량이 줄어들고 점점 더 허리가 숙여지고 점점 더 다리에 힘이 없어지시면은 네. 이건 협착증 자체보다도 내 몸이 늙어버리시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 내 몸을 늙게 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은 병원에 가서 꼭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꼭. 혹시 그 뒤로 이렇게 확 몸을 젖혔을 때 허리 뒤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시원하죠. 그때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원한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약간 아픈 거를 좀 지나면 이제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픈 상태가 혹시 협착증일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요. 네. 보통 그 아픔은 그러니까 협착증 때문에 재켰을 때 불편한 아픔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픈 게 아니라 불편함 정도로 보통 네, 환자분들이 느끼세요. 왜냐하면은 이 통증의 크기는 다리 저린 것보다 훨씬 덜해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허리가 아닙니다. 정영진 님이 느끼는 거는 허리 쪽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걸 거고요. 네. 그런 어르신들이 협착 때문에 폈을 때 느끼는 불편감 밑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엉덩이 쪽이 불편함을 느끼시면 내가 뒤로 쭉 제켰는데 엉덩이 쪽이 불편하시면은 협착 때문에 불편하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예. 아니면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뭐 걷다가 한 50m 걸으시다가 바로 또 이렇게 어디 계단 같은 데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협착증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주 높습니다. 아주 예,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네, 다 잡아내겠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경우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자꾸 걷다가 좀 쉬어가시려고 하신다 이런 느낌이 좀 자주 받는데 예전보다 예. 그러면 협착증 의심을 한번 좀 해보면서 병원으로 좀 모셔가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에바님 협착증 네. 오늘 좀 완전히 이해가 좀 됐습니까? 네. 근데 설명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 말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죠. 협착증입니다. 네, 여러분 협착증. 아프고 이제 네. 걸어가는 게 힘들면 병원을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척추의 뒤에 그 관, 신경이 통과하는 그 관이고 거기에 뭐 인대나 이런 것들이 좀 부풀어 오르면서 커지면서 우리의 신경을 누를 때 그때 이제 그 관도 좀 좁아지고 눌러붙게 되니까 협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때 예. 우리 허리 혹은 뭐 다리나 뭐 이런 뻗어나가는 신경들이 전체적으로 눌려서 좀 아플 수가 있는 요게 이제 협착증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양병원에 보내기 싫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거면 치료를 빨리 해드려야 되겠네요. 빨리라는 게 아니라 보통 제가 보호자분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보호자 어르신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막 시달리시니까 아프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아픈 거 보는데 제가 환자분한테 맨날 드리는 말씀이
몸이 늙어버리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네네. 몸이 노쇠해지면 여러 군데가 돌아가면서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이 걷는 방식, 활동하는 양 네네. 그런 거에서 예전보다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뵙더라도 뭔가 떨어지는 추세가 명확하다면은 별로 아프지 않더라도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생각을 해보셔야 네. 되고요. 그리고 아프신 상황에서도 음. 무리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몸을 흔들리지 않게 관리를 해야지 이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좀 덜 진행을 할 텐데 네. 보통 그 젊었을 때 운동했던 걸로 과격한 운동을 해서 그걸 더 악화시키시는 맞아.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전에 젊을 때 생각하면서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야,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운동 빡세게 하면 예전처럼 젊어지겠지 요 생각으로 이제 무리한 운동 하시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그 변화를 잘 포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그죠? 말씀입니다. 이게 예. 이 척추관 협착 때문에 사실은 노화의 삶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노화가 되는 건데 우리는 나이가 드니까 허리도 아픈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네. 구분을 해서 제가 또 한마디 잔소리 들으면요. 그 네. 운동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운동을 많이 하면 성취감으로 기분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가족분들이 맨날 말리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이 허리 숙이고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만보를 걷고 막 운동을 여러 가지를 다 하세요. 근데 가족분들이 말리는데 어르신들은 말씀을 하세요. 운동하면 나 덜 아프다고. 근데 그게 어르신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통증이라는 게 기분이 좋아지면 덜 느끼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처럼 운동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세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고 두시는 게 아니라 덜 전체적인 방향에서 덜 망가지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하시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네. 추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잘 관찰해서 부모님을 잘 관찰하시는 게 네.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요양병원 안 가시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쯤 이제 말씀 나누면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말이죠. 네. 그 척추 양방향 내시경술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신 와. 그러니까 척추 양방향 위아래로 뚫어 버린다는 얘기죠. 양방향. 예, 내시경을 안에 넣는다는 거예요. 오, 내시경술. 척추 위에서 구멍 뚫고 밑에서 구멍 뚫고 양방향으로 막 양방향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시술을 하는 들여다 거예요. 보면서 뭘 하시는 거지 뭐 그죠? 아, 너무,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아닐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이 하신. 예,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관리하다 보면은 제가 비교적 별로 통증이 심하지 않은 방식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수술 자체가 별로 아프지 않으신데 이분들이 빨리 보행을 회복하고 걸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네.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 교정에서도 매우 진심인 사람입니다. 매우 진심인 사람이어서 네네네. 진짜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인사하자마자 허리 아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조금 아파요 이랬더니 한 15분을 계속 설명하고 제 허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정말 진심으로 네네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의 가장 큰 꿈은 네. 손님이 없어서 병원 망하는 게 꿈입니다. 아, 아무도 허리가 안 아파서 우리 병원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그것도 진짜로 그런 일은 꿈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웬만한 아플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아파지기 전에 너무 힘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네네네. 서울 시내에서도 수술이 무서워서 다리 힘이 다 없어져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서울 시내에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치료를 뭐 젊으신 분들이랑 다르지 않게 치료하는데 네. 치료해드리고도 몸이 이미 늙어버리셨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동일한 치료를 노화의 초기에 치료하셨다면은 보통은 그러니까 저같이 내시경으로 좀 그러니까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예. 몸이 좀 덜 늙습니다. 보통 아픈 거 자체가 위험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뼈를 많이 건드리는 것도 위험이거든요. 근데 저는 뼈도 안 건드리고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뼈도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늙지 않는 방식으로 출혈이 적고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저는 평생 안 할 게 아니라면 평생 안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네. 근데 평생 안 할 게 아니라면은 내가 늙어가는 추세가 명확하게 보이면은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어르신들의 행복을 네. 위해서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제가 네. 2부에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은 막 아유 남자가 뭐 병원에 버틴 이런 마음으로 막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서 마지막에 병원 가서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야 어차피 수술할 거 뭐 한 3년 더 버티다 하는 거지 뭐 이런 분들 계신데 남자분들 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용어로 뭐 가오가 몸을 지배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미리 가서 괜히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 고생하면서 몸이 더 늙어. 네. 사실 뭐 그 관련해서 네. 어떻게 치료하고 치료. 어떻게 네.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이런 허리 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거, 척추 협착증 같은 걸 막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 2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영 원장님과 함께 2부에서 네, 2부에서. 협착증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20분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설거지를 하면 15분 하고 쉬었다가 15분 설거지를 하면은 설거지도 다 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한 달 설거지 하다 보면 30분 설거지 할 수 있는 몸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세요. 그럼 덜 아프잖아요. 그렇게 한 두세 달 살고 나면 이제 들어 누워서 수술을 하니 시술을 하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협착증 네. 아주 그냥 완벽하게 이해는 했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척추 협착증. 그렇죠, 그렇죠. 척추 협착증을 연구했는데 대신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린 좋아질 수 있는가, 어떤 뭐 치료 방법이 있는가, 네. 요거를 이번 시간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대영 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협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웠고 네. 이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지는지, 또 우리가 늙어가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미리미리 막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발병을 했어요. 이 증상이 나왔어. 그럼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정대고 때리고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까? 일단 치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약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약물, 그다음에 주사, 그다음에 시술, 그다음에 수술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에바님한테 여쭤볼게요. 근본적인 치료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 습관 고치기. 맞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좁아지지 않게 하는 게 해결책이지 네. 좁아진 상태에서 넓어지게 할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밖에. 근데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이기가 어려운 게 척추에 마디가 너무 많아요. 네. 생활 습관 안 고치면 또 다른 데 또 좁아지겠죠? 밑에 뭐 7번 이렇게 했는데 다시 뭐 9번이나 10번에서 또 문제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 교정만이 근본적인 치료고요. 예. 그래서 협착이 진행하지 않게 막는 거는 근본적인 생활습관 교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습관 교정이 제가 잘 안내드리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저도 양치하면서 치과 가거든요. 쉬운 일이라고 저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럼 그 쉬운 일이 실패해서 그 쉬운 일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지만 제가 의사니까 그 쉬운 일에 실패했을 때 저를 만나시게 되잖아요. 약물이랑 주사랑 시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줄이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약을 먹어서 좁아진 게 넓어지진 않겠죠. 협착은 좁아지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주사를 맞아서 좁아진 게 넓어지지 않겠죠. 네. 근데 시술이라는 거에서는 환자분들이 이름 자체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니, 시술하고 수술하고는 근본적 차이가 뭐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술이랑 수술을 구조를 바꾸는 걸 수술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하고요. 구조를 안 바꾸는 걸 시술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강합니다. 칼을 대면 수술이고 시술은 뭐 주사 바늘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보통 네. 칼을 대면 구조가 바뀌죠. 피부의 구조가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주사 바늘을 꽂는 거를 그거를
그 구조를 바꾼다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비슷한, 그것도 괜찮은 설명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수술이랑 시술의 차이는 구조를 바꾸는 건 수술, 네, 네. 구조를 안 바꾸는 건 시술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아파서 주사로 주사를 맞았는데 안 아프다. 근데 그거는 치료인가요? 그거는? 아, 통증을 좀 아. 약하게 해준 거? 네. 그것도 치료에 들어가느냐? 정영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통증을 줄이는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이라고 쳐요. 일주일 사이에 그 통증 없을 때 다른 체형 막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괜찮아졌어. 그럼 뭐 그것도 치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하신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야? 이게 정답입니다. 난 왜 이렇게 정답만 말하지? 희한한 일이네. 보통은 치료라는 의미 이제 보통 근본적인 치료라는 의미고 예. 대증적인 치료도 치료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통증을 있을 때 통증을 못 느끼게 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줄었어요. 근데 이 많이 아픈 것 자체가 몸에 다른 2차적인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많이 아픈 것 때문에 우울해져서 몸이 더 안 나을 수도 있고요. 네. 많이 아픈 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험이 맞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통증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문제를 막아주는 예, 의미도 있고 네. 많이 아픈 걸 줄일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치료인 건 맞는데요. 이 치료가 보다 건전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네. 치료에서 증상이 줄어들었을 때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근본적인 요소가 있어야서 그 질환의 진행을 막아줄 때, 협착의 진행을 막아줄 때 본격적인 의미의 치료가 될 수 네, 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난 저쪽에 앉아야 될 것 같아, 약간. 설명도 잘하시고. 아, 근데 통증은 치료되는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는 네, 게 원인, 생활 습관이라는 거. 아, 생활 네, 습관. 원인이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주면. 근데 이제 만약에 주사 안 맞고 이제 네. 하려면 내 자세를 바꾸는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 그럼 이제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 그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갖기가 너무 싫어져. 그러니까 다시 안 좋은 자세로 가? 네. 그럼 또 다시 원인이 예, 증폭되는 거죠. 이 정확한, 제가 이쪽 가는 게 어떻게 너무 좋으신 설명이고요. 네. 조금 더 보태자면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다시 예. 한번 말씀드리고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내용인데 보통은 제가 가운데가 눌린 건 별로 안 아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는 건 많이 아프다고 네네. 오히려 더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허리는 많이 숙여진데 다리 쪽에 신경이 눌려서 이거를 더 많이 아파하세요. 허리를 숙인 건 별로 안 아파하시거든요. 네. 그럼 허리는 점점 숙여지고 있는데 다리 쪽에 저 아픈 데다 주사 치료를 계속 하세요. 그럼 통증은 점점 줄어드는데 별로 아프지는데 허리는 점점 더 숙여지세요. 그럼 몸은 점점 더 많이 늙겠죠.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근본적이 아닌 통증 줄이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치료를 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서 네. 허리가 이게 흔들림을 줄여서 허리에 협착이 진행하지 않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활동량을 막 늘려버리세요. 네. 그럼 흔들림은 더 심해져서 협착은 더 진행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주사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건 좋지 않으세요. 이게 굽어지는 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굽어지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굳이 수술은 안 해도 되는지. 허리가 굽어지는데 네. 안 아프다고? 네. 자, 봐봐요. 네, 또 한번 1단계 더 가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갈게요. 예. 자, 굽었는데 안 아프다는 게 뭐예요? 서면 아픈데 굽어서 안 아프다는 거는 이미 네. 그 증상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시작됐죠. 굽어서 안 아프다는 얘기는 이렇게 늘려줘야 안 아프다는 거니까. 네. 아까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자, 봐봐. 했죠? 그러니까 굽어서 안 아프다는 건 이미 네. 증상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치료는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거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나의 노화된 생활 습관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 네. 내 몸은 점점 더 늙고 더 늙어. 아파지는 일이 많아질 테니까. 네. 자, 뭐 더 추가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99점입니다. 근데 순간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 3개월, 6개월 봐서 굽어지는 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면 네, 이게 자기가 비교적 관리를 잘해서 굽어진 상태지만 네.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지 않는 상황이면 좀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네. 근데 내가 3개월, 6개월 전보다 더 굽어지면 어머니가 아프다고는 안 하는데 3개월, 6개월 전보다 더 굽히고 다니시고 네. 보행거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으시면은 몸이 늙어버리실 수 있으시니까 네. 치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허리가 굽어진 문제가 또 뭐냐면 어쨌든 걸으실 때 앞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목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게 되거든요. 허리는 굽어지는 만큼 이 목을 들어 앞이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목이 아마 그죠 무슨 거북목은 아닐 것 같고 하여튼 목뼈도 좀 변형이나 목 뭐 이런 게 디스크. 네, 올 것 같은데. 정프로님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너무 날카로우세요. 아 날카롭잖아. 너무 날카로운 네, 질문인데 면도 날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맞고요. 네. 목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예. 목이 아픈 거는 목만 바라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부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코 근육이라는 거는 네. 이게 세트입니다. 이 빨간색 근육이거든요. 네. 이게 목까지 올라가죠. 네. 그럼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네. 같이 세트로 힘이 들어서 목까지 쫙 펴집니다. 네. 그런데 목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보통 많은 분들이 목이 불편하시면은 목의 자세를 어떻게 할까 신경을 쓰세요.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에 도달하실 수가 없으세요. 허리부터 아랫배에 힘에서 코부터 잘 관리해서 목까지 바른 자세를 만드셔야지 네. 보통 목이 아프니까 목을 마사지하고 목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목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네. 결국 지속 가능한 자세가 안 나오세요. 그리고 억지로 피는 것보다 제가 환자분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몸에 맞게 몸을 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뼈가 휘어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내가 뼈가 휘어 있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펴버리면 내 몸에 무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내 능력에 맞게 아랫배에 힘을 잘 주는 능력을 키워서 네. 네. 몸을 곧게 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궁금함인데 코어라는 말이 core. 옛날부터 있었어요? 영어잖아요, core. 아니, 그러니까 코어란 단어는 있지. 근데 저 네. 코어 근육이라는 말이, 왜냐면 저는 한 십몇 년 전부터는 코어란 말을 좀 종종 들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한 15년, 20년 전쯤에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건가? 아니, 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나? 보통은 이게 결국은 고대 요가 전통에서 나온 거야. 숨쉬기 운동을 하고 참선을 할 때 복식 호흡이나 호흡 같은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런 것들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참선하는 것들이 이거는 뭐 입증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 전통에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태극권 운동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호흡을 잘 조절해서 이건 호흡근입니다. 네. 이 코어의 핵심적인 군은. 네. 이 호흡 훈련을 꾸준히 인지하는 운동을 잘해서 네.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돼서 그 힘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그 참선하거나 요가할 때 호흡을 천천히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인지하려면 초기에는 빨리 움직이면 이 인지가 안 생깁니다. 아랫배, 몸을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게 없고 몸의 호흡을 잘 조절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잘 지키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운동이 습관이 되면 내가 일상적인 생활할 때도 몸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자체를 몸짱이 되는 그런 부분의 코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코어에 대한 역할이 좀 재조명되면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원장님 언제 하셨어요, 이거를? 제가 이걸 처음에 한 3, 4년 정도 전? 아, 그래요? 예, 3, 4년 전. 오래 안 됐잖아.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현대의학으로 편입되기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의학은 검증할 수 있는 걸 의학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그렇겠죠,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게 이 근육이 매우 얇은 근육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그래요? 식도 안의 압력, 뭐 횡격막 사이 압력을 재서 이거를 추정하려는 시도는 좀 있고 이걸 초음파로 봐서 근육이 얼만큼 두꺼워지는 이걸 추정하려는 시도는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순간의 힘을 이 사람이 제대로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그리고
실은 이거는 밸런스를 잡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리 두께를 보고 자전거를 잘 탈지 못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전거를 타봐야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타봐야 아는 문제고 몸의 인지가 되게 많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제가 운동 전문가들이랑 얘기하면 금방금방 동의를 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현대화로 완전히 편입돼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안 돼 있군요. 예전에는 헬스장 네. 가면 네. 자 대흉근 운동하시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슴 뭐 이런 거 네, 하고 네, 이두박근, 함두박 이러잖아요. 대근육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헬스장 가도 다 코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코어가 있었나? 난 20년 전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제 그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저는 처음에 그걸 얘기할 때 아랫배 힘주기라고 제가 뭐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의학 채널에서 얘기하신 지가 한 3, 4년 됐고요. 결국은 그 코어라는 게 일반적으로 스쿼트라는 강한 힘을 하는 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손재되어 있습니다. 이 비판 속근육의 코어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네네. 보통 이 코어도 실은 2차 코어라고 이 껍데기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하는 걸 코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프신 분들이 안 아프기 위해서 하는 운동, 이 1차 코어 강화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네. 근데 1차 코어를 잘 느낄 수 있는 습관으로 충분한데요. 일반적으로 프랭크, 스쿼트 네네. 그런 운동은 1차 코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2차 코어구나. 1차 코어 껍데기는까지 같이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장에서 배웠던 거는 네. 껍데기 코어한 거죠. 이 복근, 코어도 강화가 쥐, 되지만 등. 이거를 포함해서 다른 걸 같이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거를 강화한다. 근데 이 밸런스를 잡는 훈련 자체는 네, 제가 네, 이걸 네.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는 네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코어는 제가 보니까 호흡할 때,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 볼 때, 큰 일, 작은 일 볼 때, 네. 저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게 보통은 뭐냐면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섰을 때 가슴을 제끼고 있으면 모든 체중이 등에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서 네. 몸에 힘이 잘 빠지죠. 예? 아무래도 배에 힘 하나도 안 줘도 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에바님한테 제가 훈련시켜 드린 것처럼 네. 약간 고관절을 굽히고 서서 버티면은 체중이 몸의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코어가 저절로 버티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세하게 느끼려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순간 느껴지는 거는 네. 그건 저 속의 코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네네. 속의 코어를 키워야 된다. 자, 저희가 이제 코어 특강을 저희 나중에. 오늘 오늘 잠깐 네. 앞에 여러분한테 좀 드린 거고 이건데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시건 아니면 뭐 꼭 운동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알아둬야 될 중요한 건강 상식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고 그리고 제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병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어떤 어머니가 20분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설거지를 네네네. 하면. 이걸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원래 설거지 양은 30분이거든요. 네. 그럼 15분씩 15분 하고 쉬었다가 15분 설거지를 하면은 설거지도 다 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그렇게 20분 아픈 설거지로 15분씩 한 달 설거지 하다만 30분 설거지 할 수 있는 몸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은 설거지 가기 싫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30분 설거지를 하세요. 아픈데. 네네네. 아프고 나면 들어눕죠. 아, 계속 그렇게 설거지를 하면 이제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세요. 네네네. 그럼 덜 아프잖아요. 네. 그럼 30분 설거지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많은 날은 50분 설거지를 하세요. 또 안 좋았어. 그렇게 한 두세 달 살고 나면 이제 지내시금 들어 누워서 수술을 하니 시술을 하니 아니 이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에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거 네. 치료적인 생활 습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자세히 찾아보시다 보면 스스로 안 아프게 만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 병원들 다 망하게 하는 내용인데 이거. 근데 오래 앉아 있으면 아파요. 네. 뭐 그러면은 회사원이면은 네. 30분에 한 번씩 서서 한 바퀴 그러니까 돌고. 그렇지, 오고. 그렇지. 내가 30분 앉아있으면 아프신 분은 20분만 앉아 계시면서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회사에서 혼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걸로 혼난 회사는 때려쳐야지.
내 건강이 더 중요한 그래요? 겁니다. 네. 건강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30분 앉아있어 아프신 분이 타이머를 맞춰놓고 25분마다 한 번씩 걸으면서 한 달 정도 일하시면 30분 앉을 수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요. 그걸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거나 헬스클럽에 안 가도 네네네. 내가 30분 앉아있으면 아프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아픈 행동을 피해 주시면 맞아. 몸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주사나 약이나 시술에 의존하신 분이 너무 많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 너무 많으세요. 내가 셀프 디텍팅을 잘해야 된다. 이 자기 보호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통증이 오는지를 잘 스캔을 해갖고 그걸 잘 뭐 기록을 해놓든 메모에 적어놓든 해갖고 하여튼 그거를 피하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아픈 것보다 네. 뭐 할 때 아픈지. 뭐 할 때 아픈지. 그게 더 중요해요. 뭐 할 때 아픈지를 모르시는 환자분들이 진료받으러 오시면 내가 어떻게 아픈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뭐 할 때 아프세요? 그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은 병원에 안 와요, 실은. 그걸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똑바로 그냥 누우면은 아파요. 그냥 하늘 보고 누우면? 네, 그래서 옆으로 누워야 돼요. 이거 침대에서도? 네, 근데 사람들이 똑바로 눕는 게 더 건강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하려고 아파요? 허리요. 허리가? 네. 이건 문제 있다, 그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걸 어떻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 겁니다. 똑바로 누우면 아프면 똑바로 눕혀서 주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내가 똑바로 눕는 게 아픈 게 다리를 조금 굽히면 편해지는지. 그래, 베개를 한번 깔아봐요. 그러니까 다리에. 허리 밑에 수건을 약한 걸 대면 좀 편해지는지. 해봐야 내가 돼. 어깨 자체를 약간만 어깨 밑에 뭘 조금만 대도 편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은 예민하게 느끼면 내가 덜 아파지는 자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서 아프면 안 되지만 네. 꼭 피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은 내가 그걸 덜 아픈 방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행동하려는 그렇지, 연습을 그렇지. 하시는 게 이게 병원이 망하는 방법이긴 한데 아. 환자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네네네. 혹시 저는 이렇게 만세한 자세로 자는 게 편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통은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누워니까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근육이 좀 더 이완된 느낌, 편안한 느낌을 갖는 건데 네. 뭔가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몸에 근육적인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네. 이게 잘 안 되시는 거에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좀 관련이 있을 아니, 거고 죄진 게 좀 많아갖고. 항복. 너무 큰일을 하고 계셔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가서 돈을 좀 적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난 근본적인 치료를 한 거야.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닌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허리에 더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협착증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생활 습관 지키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도록 하고 일단 생겼어. 협착증이 생겼으면 이제 아까 치료가 뭐 약물, 시술, 주사, 수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약물은 뭐 하는 거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 겁니까? 보통 약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눌리는 부위에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이 있고요. 예. 머리에서 통증을 못 느껴지게 하는 약물이 있고요. 진통제 중에 되게 많은 거는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그걸 못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많습니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잘 못 느끼게, 기분 네. 좋게. 그리고 실제로 기분을 좋게 하는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이 둔감하게 느껴지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들을 다 들어보시면은 많이 먹으면 안 좋겠죠? 안 되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많이 아프실 때만 위주로 활용하시는 급할 걸로 때. 해야지. 그러니까 우울감이 크신 분이 항우울제를 쓰시는 경우나 신경이 많이 민감해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은 그 약을 꾸준히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통제나 소염제 계열의 약을 꾸준히 쓰시는 거는 많이 아프지 않을 경우에 그런 약을 쓰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상시적으로 그 약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고쳐야 할 생활 습관을 잘 못 보게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 빨리 늙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노인의학에서는 그런 약들을 꾸준히 드시는 게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는 수준이니까 네, 네, 네. 약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할 때 아니면 통증이 좀 심할 때
잠깐 뭐 다른 치료와 병행해서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약물은 그런 경우에 장기적으로 쓰지 않고 뭐 단기적으로 좀 쓸 수 있는 정도 이해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사라는 거는 그 환부에 직접 주사야 아니면 다른 데 뭐 이렇게 맞는 건데 이게 약물 효과가 이렇게 온몸에 퍼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척추에서 쓰는 주사는 대부분 환부의 약물을 도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주사 바늘이 되게 뻣뻣한 구조고 여기 모양에 보시는 것처럼 허리뼈는 이렇게 안쪽에서 눌리기도 하고 밖에서도 눌리기도 하고 요 안에 깊숙하게 눌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주사 바늘을 찔러서 거기다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주사 바늘로 거기에 도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주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환부에 주사 놓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주사와 시술의 차이거든요. 또 한 가지 요새는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재생 주사들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재생 주사? 예,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 콜라겐 주사도 있고 콜라겐 주사 무슨 맞아 콜라겐 주사도 있고 무릎에 그 콜라겐 주사도 아, 진짜? 해보고 네. 아, 그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다시 나와요? 뭔가 재생이 된다고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재생 기전을 가진 주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증식 치료, DNA 주사, 뭐 연골 주사,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새로 연구되고 있는 주사들도 많은데 원칙적으로 그런 주사들이 신체 활동에 견딜 만큼 외부적인 요인을 견딜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될 압도적인 조직 재생 효과를 낸 주사 약물은 없습니다. 결국 그 약물들이 평가를 받는 이유는 통증 완화 효과밖에 입증이 된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기전적으로 그런 효과를 나타내서 덜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다고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근본적인 치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전이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난 근본적인 치료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 주사가 해롭다는 게 아니고 그 주사가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의학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전에 혹해서 이건 해롭지 않은 주사야. 저도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것도 결국 통증 주사란 면에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란 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비의료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 무릎 연골이 뭘로 되어 있어요? 콜라겐이지?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여기에 다시 콜라겐이 싹 차오르면서 너의 연골이 예전과 비슷해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콜라겐 주사도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친구가 다시 연골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크게 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크게 봐서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사 다음이 이제 시술이죠. 시술은 어떻게 하는 게 또 어느 정도 통증 수준에서 하는 게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시술이란 거 아까 제가 주사 설명에서 시술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한 겁니다. 주사는 바늘로 돼 있기 때문에 병변에 정확하게 도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눌려있는 부분 안쪽에 뼈 타고 들어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주사 바늘로 거기를 직선으로 되는 걸 어떻게 찌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시술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가요? 그래서 꼬리뼈 쪽에 관을 넣어서 가기도 하고 꼬리뼈? 가장 대표적인 시술은 그 구멍에 가느다란 관을 넣습니다. 가느다란 관을 넣으면 구멍을 통해서 안에 다 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약물을 쏴주는 겁니다. 아, 근데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봐봐요. 지금 우리가 이 협착증이 생긴 게 그 구멍, 관에 뭐가 좀 눌려갖고 좁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른 뭐가 비집고 들어온다고요? 너무 날카로워. 또 날카로웠잖아. 이게 나 아파서 거짓말을 못해. 의대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협착 때 시술을 하는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도의 협착일 때는 그 부분을 뜯고 그 부분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가깝게 병을 뚫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도의 협착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 부위 자체에 약물이 전달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협착에는 시술을 보통 안 하시는 거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이 권하지 않고요. 중등도의 협착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은
시술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협착 자체에서는 시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시술은 기본적으로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고 네. 약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착은 별로 안 심해도 너무너무 아파서 서지를 못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렇죠, 칠게요. 네. 그럼 그런 분들은 내 주사를 맞아보고 네. 약을 먹어봤는데도 너무너무 아파서 사회적 네, 네, 기능이 네, 네. 떨어져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병변부에 가장 가까이 가서 약물을 뿌리면 가장 효과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시술의 의미고요. 네. 시술적으로 이런 한계를 아까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시술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네. 풍선 확장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풍선 확장술이요? 네, 풍선 확장술. 풍선을 넣고 확장하면은 건강이 생기니까 안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환자분들의 오해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 이게 오해. 아니에요. 오해래요. 저도 한번 똑똑 해보고 싶었는데 쉽지 들렸네. 않아요. 쉽지 나도 않아요. 오래 걸렸어.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막혀있고 좁아진, 특히 추간공 쪽이나 디스크가 살짝 튀어나와서 막혀있는 부분에 네. 약물을 쓰면은, 관을 넣어서 약물을 쓰면 약물이 그게 잘 안 도달할 것 같잖아요. 예, 예. 그럼 끝에다가 우리가 작은 풍선을 달아서 빵 확장을 시켜주면 그게 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네. 벌어지고 나서 그때 약을 쓰면은 약물이 잘 도달하겠죠. 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이라는 건 보통 이런 겁니다. 네. 약물 도달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에바님처럼 그 넓어진 게 계속 넓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술은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거를 구조적인 조작을 하는데 그게 영구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벌려서 약물 도달을 잘하게 하고 네. 신경성형술도 신경을 성형하는 게 아니라 네. 신경 주변에 유착을 좀 방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경성형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추간공 확장술도 추간공을 좀 긁어서 그걸 좀 넓힌 상태에서 약물을 주면은 통증 완화가 네네네네.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술인데 네. 이름에 에바님처럼 풍선 확장술이라니까 확장이 계속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뭔가 확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이거는 이런 내용이다 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척추의 뭐 어느 부분에선가 뭐 CT든 MRI든 찍어서 이제 여기 부분이 부어 있다, 뭐 막혀 있다 이걸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제 관을 뭐 넣든지 하신다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부위가 정확하게 특정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보면 등 쪽에서 요즘은 바늘도 이렇게 아주 작은 바늘들 잘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약간 휘어 들어가서 이쯤에서 그냥 뭐 환부 정확하게 그 근처에서 약물 뿌리거나 하면 굳이 이렇게 그거부터 찍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와, 이게 사업을 하시려고 이거 대단하십니다. 그런 식의 시도도 있는데 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이 매우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뭔가 딱딱한 바늘이라면 딱딱한 바늘이라면 신경에 과도한 압력을 줘서 손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게 나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러네요. 실은 말랑말랑한 그 카테터를 옆에서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넣는 방법보다는 꼬리뼈 쪽에서 넣어서 하는 방식이 네. 조금 더 신경의 부담을 좀 적게 주고 목표 부위에 좀 더 안전하게 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뭐 피부에도 마이크로 니들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걸로 해갖고 요 부분에 이렇게 파스처럼 이렇게 딱 붙이면 마이크로 니들이 쫙 살짝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렇게 약 뿌리고 이거 좀 너무 원칙인가요? 실은 제가 치료하는 방식이랑도 연관이 있는데요. 네. 이 뒤에서 보면 노란 게 거의 안 보이시죠? 예. 그럼 신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들어가서 신경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신경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신경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밖에서 열어서 수술하는 걸로는 골 삭제가 없이 감압이 불가능한 거고 매우 어려운 거고 주사 바늘로는 신경 주변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뒤에서는 안 보입니다. 주사로는 힘들군요. 근데 이거 찌를 때 이렇게 마취는 해요? 피부에 마취는 합니다. 피부에 마취해요? 수면 마취 아니에요? 보통은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셔서 네. 수면 잘 안 하고 환자분이 원하시면 해드리기도 하는데 네. 보통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끝나고 그래요? 찌릿찌릿한 느낌만 있으시면 들어올 별로 안 아픕니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말은 난 이것도 못 믿어. 별로 안 아프다고 하는 말을 우린 죽겠는데
물론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요. 네. 얼마나 아팠냐는 내가 보통 겁을 많이 내면 더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실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바로 안 아파지면 그게 감정적인 요소가 큰 거거든요. 무서운 게 이만큼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무서운 게 그렇게 많이 끼어 있으면 치료 끝나고 나서 환자분들이 바로 통증 호소가 줄어드시는 걸 봐서 저희는 별로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시술 같은 게 효과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모양이군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안 아파요. 바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하는 확률이 아주 높고요.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시술은 오리지널한 이유상 네. 약물이 로딩된 그 순간 확 나타나는 게 아주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되게 신기하겠다, 환자들은. 왜냐면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한 6년, 7년 고생했는데 뭐 무슨 막 째고 막 뭐 꼬매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뭐 쓱 집어넣더니 갑자기 안 아파. 이러면 되게 신기하시겠다. 근데 환자분들한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안 아프길 바라고 무슨 치료를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덜 아프길 바라고. 이전보다 덜 아픈 걸로.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소개로 오신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누가 치료했다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해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아닙니다. 그분도 아파하십니다. 그분이 그 정도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서 만족했다는 걸 안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보통은 그럼 됐죠 뭐.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관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네. 내가 약간 아픈 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가 환자분들 치료할 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내일 안 아프려고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고. 네네네. 10년 후에 잘 걸어 다니려고 치료하는 거고 10년 안에 내가 행복하려고 치료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병원 가서 돈을 좀 적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너무 통증 치료 위주로 좀 많이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통증은 많이 아플 때 좀 줄이는 거는 적극 활용하시는 건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통증 치료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허리에 더 해롭게 작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오래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가능한 미뤄라. 네. 그게 맞나요? 그런 그러니까 시술로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버티는 게 맞나요? 수술은 가능한 미로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똥오줌 못 가릴 때까지 참으란 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요? 뭐냐면은요. 네. 두 가지 거짓말 했습니다. 실제로 협착이 아무리 심해도 똥오줌을 못 가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못 걷는 경우는 되게 흔한데 네.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협착이 안 오면. 그게 약간 잘못된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예외적으로 똥오줌이 못 가리게 되잖아요. 수술 안 하고. 수술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정도면? 네, 회복이 안 그래요? 됩니다. 신경은 한번 나가면 회복이 안 돼요. 못 가릴 정도면 신경이 나간 거잖아요. 아파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가릴 정도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견딜 때까지 참는 건 매우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이 제일 그 못 견딜까지 참으라는 거에 전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은 협착증은 많이 아프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협착증은 실은 많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협착증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허리가 숙여지는 게 허리가 숙이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몸이 늙는 게 협착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많이 아플 때까지 참으면 허리가 막 숙여져서 계속 5분 걸을 때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3분 걸을 때 10m 걸을 때까지 나는 많이 아프지 않으니까 참으세요. 그러고 수술하고 나면은 통증은 확 줄어드는데 몸에 힘이 없어서 못 걸으세요. 그렇게 되시는데 그게 보통은 80대 후반에 그러시면 괜찮은데 70대 중반에 너무 참아서 왕창 늙어버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픈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가 명확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늙는 추세가 명확하면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수술이 몸을 많이 노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 자체가? 큰 수술하면 몸이 늙을 것 같잖아요. 맞아. 회복이 힘들어요. 출혈이 많으면 몸이 늙어요. 그 근육을 많이 건드리면 몸이 늙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늙은 방식으로 치료할 때는 초기에 치료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몸을 늙게 하는데 몸이 늙은 초기에 수술하면 이 수술이 노화를 연기시켰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우면서 큰 수술이 아닌 방향에서 초기에 치료하시는 게 전체적인 협착증 관리에서 무조건 더 유리하십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 수술은 그러면
자, 관이 뭐 이렇게 뭐에 눌려있든 뭐 부풀, 뭐 인대가 늘어났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픈 상황이잖아요. 이때 그럼 수술은 그렇다고 뭐 인대를 뭐 깎아낼 수도 없는 거고 관을 정말 이렇게 확장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요번엔 실망입니다. 처음으로 들으셨습니다. 요거 편지. 아까 제가 네. 원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대가 두꺼워지는 게 협착증의 주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인대는 얇은 상태였는데 네. 이게 비정상적으로 드러난 거기 두꺼워졌어요. 때문에 네. 그 인대만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 이게, 예, 인대만 다시 얇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협착증 치료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인대라고 생각하면은 인대를 제거하면 허리가 덜렁거리지 않겠어요? 아니, 인대라는 게 힘줄 같은 거 아니에요? 허리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허리에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뼈랑 뼈 사이는 여러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이 관절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도 있고 여기 뼈랑 뼈 사이의 인대도 있고 네. 여기 디스크로도 붙어 있고 근데 우리가 제거하는 인대는 두꺼워진 인대만 제거하는 겁니다. 예. 저거를 제거해도 후 관절 사이에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이 관절 사이에 잡아주는 인대, 이 사이에 잡아주는 인대가 있어서 네. 저거를 제거하는 게 결정적으로 허리의 불안정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오랜 시간 척추 수술을 하면서 증명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황색 인대만 네. 그러니까 그 두꺼워진 인대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게 현대 수술의 목표고요. 네. 그게 감압술이라고 부르는 거고 내시경이 도입이 되면서 네. 점점 그 골 절제량이 좀 조금씩 적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치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는 뼈를 하나도 안 건드리고 이 안에 있는 노란 거를 싸고 있는 막들을 다 제거하는 테크닉을 완성했고 저희가 학회에도 보고를 하고 네. 여러 정형외과 선생님들 제가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술의 영역인 거예요? 수술입니다. 아, 그럼 이제 뭔가 아주 미세한 어떤 도구들을 넣으셔서 이렇게 긁어내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세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념은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네. 무릎이나 어깨나 아주 큰 인대를 꼭 봉합하고 십자인대를 제거하고 그런 거의 대부분의 치료들이 다 내시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요즘에? 네. 예, 구멍만 뚫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도 그런 게 도입이 된 거고요. 그 정도 하면 사실 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군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에서 회복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90 넘으신 어르신들 되게 치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많이 아프면 연세 많으신 분은 치료를 못 합니다. 그쵸, 무서워서. 아픈 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시기 때문에 네. 80대 분들은 늘상 치료하는 거고 90대 분들도 많이 치료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몸의 부담은 그냥 내시경으로 치료하면 훨씬 적습니다. 그렇겠죠. 뭐 째고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물부터 수술까지 쭉 여러 방법들을 봤는데 당연히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해서 난 약물로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갖고 어떤 치료와 뭐를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뭐 최적의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군요. 다른 의사 선생님도 뭐 비슷하게 해주시겠죠? 그럼요. 근데 환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습관에서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 설명하는 그거를 거. 미리. 이게 그거를 알고 진료 볼 때 말씀을 하시면 바로 결론이 납니다. 아, 그래요? 내가 뭐 할 때 얼마나 자주 네. 어디가 불편한지 네. 이게 통증의 양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네. 대부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 할 때 불편하신지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대영 원장님과 함께 척추의 협착증. 네. 일부에서 먼저 이 협착증이라는 게 뭐고 또 어떻게 생기고 어떤 분들이 많이 또 고생하시는지 등등을 좀 봤고 2부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또 이게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 좀 들었는데 우리 에바님은 이제 어떻게 협착증은 완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지금 이해가 다 된 거죠? 안 아픈 방법을 이제 스스로 찾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세길병원으로 갑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네.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는 네, 대가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우리 원장님은 2시간 동안 예. 괜한 곳으로 왔다 이런 느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너무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제가 정프로님한테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치료 술기에서 네. 설명만 드렸는데 치료 술기적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게 아하. 있어서 네.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팬인 게 너무 팬심이 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늦게라도 다시 한번 의대 도전을 해볼까요? 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새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백년의 아침 척추 협착증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탐구를 좀 해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우리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건 맞는데요. 네네. 코어 운동이 플랭크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걷는 것도 코어 운동이고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안 흔들게 잘 버티면 코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입니다. 저는 100년의 아침에 처음 찾아온 여도은이라고 하고요.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벨기에에서 온 오랜만에 우리 100년 아침 찾아오는 줄리안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와서 저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는 처음 뵙는 거라서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아니 100년의 아침 저는 이제 콘텐츠로만 만나보면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오늘 정말 제가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다가왔습니다. 오늘은요 100년의 아침에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저희에게 척추 건강에 대한 오해를 모두 바로 잡아주신 세길병원의 이대영 원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이제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의 병이라고 했지만 네. 요즘 20대, 30대 상관없이 다들 맞아요. 좀 등에 대한 생각 많이 그리고 허리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척추가 고다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제가 당연히.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척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건데 네네. 지난번 100년 아침 시간을 통해서 보니까 플랭크 자세 저도 종종 운동을 하는데 이게 코어 운동이 사실 허리 강화에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이게 또 오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걸 들었어요. 플랭크가 코어 운동인 건 맞는데요. 네네. 코어 운동이 플랭크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플랭크는 코어랑 상체를 연결해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코어의 역할은 우리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몸을 바로 세우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코어거든요. 네. 근데 플랭크를 하면서 상체에 힘을 주면서 내 체중을 버티면서 내 몸이 안 흔들리게 만들고 게 코어 운동이 맞는데요. 스쿼트도 코어 운동이고 브릿지도 코어 운동입니다. 버티는 거. 예, 네. 근데 걷는 것도 코어에 힘을 잘 주고 하면 코어 운동이고요. 오.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안 흔들게 잘 버티면 코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것들을 실상생활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면은 어깨를 딱 펴고 허리를 딱 고추 세우고 네. 배에다 힘을 주고 하는 이게 바른 자세긴 한데 이게 사실 너무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다. 왜요? 뭐가 틀린 거냐면은 뭐가 틀렸죠? 어깨에 먼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을 주면 안 돼요? 네,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던 바른 자세부터 잘못했는데 틀렸다. 아,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게 보통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 몸의 코어라는 게 이겁니다. 이게 등 쪽에 있는 호흡근과 네. 등 척추뼈에 갖다 있는 저 아주 가는 근육이거든요. 이 코어 근육들은 매우 넓게 있고 약한 근육들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힘을 충분히 빼고 릴렉스가 되면 저걸 느낄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결국 어깨에 힘을 많이 주면 이 코어를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데가 긴장이 돼 있으면은 근데 여러 군데의 긴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선수 중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 야구 선수 중에 배트를 어마어마하게 강한 강도로 휘둘러도 몸이 안 흔들리는 분들, 그건 재능이, 운동에 재능이 있으신 분이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어깨에 힘을 주는 것보다 아랫배에만 힘을 잘 주면은요, 이 근육들이 협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펴집니다. 저절로 자세가 나옵니다. 원래 힘을 빼면은요, 팔은 몸통보다 앞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전 지금 뒤로가 있죠. 예. 근데 저도 모르게 바른 자세 해야 된다고 하면은 어깨부터 이렇게 그쵸, 펴서 어깨부터 이렇게 피죠. 팔이 뒤로 가 있어요. 이게 근데 잘못된 자세였던 아니, 거예요. 근데 원래 머리랑 몸통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몸의 앞쪽에 붙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뒤로 제껴버리면 네.
허리뼈에 모든 힘이 다 가겠죠. 아, 근데 진짜 이건님 지금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얘기만 하면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허리와 코어에 대한 진심 얼마나 계신 네. 원장님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저희가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질문 몇 개 하도록 할 건데.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가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셨는데, 이 코어 근육이 없는 사람의 겉모습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평소에 어떤 자세로 있는 사람이 코어 근육이 없는 사람이죠? 보통 코가 배로 받칠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로 받침. 배로 몸통을 받칠 능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서 우리 꼬부랑 할머니들 배로 몸통을 받칠 능력이 떨어지셔서 몸이 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같이 있으신 그래도 거예요. 허리가 굽는 것도 굽는 거지만 배로 받칠 힘이 없어서 또 구부러지기도 하네요. 예, 보통 그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걸 대부분 느끼시는 네.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협착 때문에 허리가 굽어지고 굽어진 상태로 계속 있더니 코어 근육이 접혀요. 아까 원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원통이 접히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그 원통에 힘을 줘서 내 머리랑 팔을 배로 받쳐야 되는데 그 힘이 빠르게 떨어지세요. 그럼 처음엔 협착 때문에 좀 숙여지기 시작했지만 결국 몸에 힘이 많이 떨어지시면 이제 더 숙여지시고 더 못 걷게 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네네. 어르신들 중에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분들 항상 자세가 되게 안 좋고 어딘가 자꾸 기대 있고 싶어 하시고 네. 허리를 딱 세워서 있으시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코어 근육이 없고 그냥 배가 다 그냥 살로만 근데 돼 있어서. 코어 근육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르신 분들도 네. 자세가 꾸부정하신 분들도 많고요. 배가 나왔다고 아주 그러면 몸이 아니다. 배가 나오셨지만 자세가 꼿꼿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체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해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시간의 문제지 내가 잠깐 바로 하고 잠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고든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요.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뻣뻣하게 만들어서 만든 바른 자세는 유지를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그리고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적용도 안 되고요. 내가 잠깐 바른 자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어는 원래 호흡근이거든요. 그 근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계속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습관이 코어에 대한 인지가 훌륭해지게 되면은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아랫배에 힘을 쥐고 지내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어깨나 이렇게 힘을 주는 습관들은 내가 신경 쓸 때만 이렇게 되지 금세 힘이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따라할 땐 잠깐씩 해볼 수 있는데 네. 그게 실질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장님 지금 그 협착증에 대해서도 아까도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치료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어 근육 없는 사람의 겉모습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었지만 협착증이 있는 사람 과연 겉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초기에는 많이 아프다고는 안 하시고요. 네네. 또 꾸부정하게 걷는다. 그러니까 꼭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더라도 네. 원래 똑바로 펴서 걷던 사람이 좀 엉덩이가 나와서 걷는 것처럼 바뀌면은 안 그러셨던 분이 그러면 협착증이 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가능성이 크시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똑바로 펴려면 가슴을 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엉덩이가 꾸부정해지니까 다른 사람한테 신경도 쓰이고 지적도 많이 받고 우리가 실은 머리 위치로 똑바로 섰다는 인지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럼 엉덩이가 숙여져 있으니까 이거를 가슴을 펴서 제키면 머리는 제 위치에 간 것처럼 느껴지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더 뒤로 떼고 가슴 앞으로 나가고 약간 저는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펴야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힘을 안 주면 몸이 숙여지기 때문에 이걸 힘을 줘서 무조건 걷는 게 계속 그게 나타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그건 협착이랑 관계 있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아까 허리가 숙여지는 거랑 같이 엉덩이가 뒤로 나는 거랑 같이 무릎도 같이 굽혀지게 됩니다. 무릎에 굽혀진다고요? 왜냐하면은 허리를 원래 고관절만 굽히는 게 버티는 게 되게 어려워요. 네. 엉덩이가 숙여진데 무릎을 쫙 펴고 있으면 몸이 앞으로 중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되게 버티는 게 체력 소모가 큽니다. 그게 작은 힘이지만 잠깐 하고 있을 때 일상생활의 자세에는 지속 가능한 걸 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굽혀서 버티게 됩니다. 협착증이 있으신 할머니들은 걷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무릎을 쫙 펴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걸으시죠? 야, 그리고 할머니 중에서 약간 이제 항상 다리가 좀 구부러져 있는 네. 채로 걸어가신 사람들 많이 봤던 것 같네요. 네, 그게 허리가 숙여지는 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였구나. 역시 가끔씩 우리가 몸에 하나만 봤을 때, 그분이 뭐 무릎 안 좋나 했는데 네. 사실은 다른 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있다는 그 것이. 코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허리를 굽게 하고 무릎을 굽게 하고 점점 더 퍼지는 거군요. 크게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아랫배 힘 주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랫배 힘 주면서 계속 있는 게 약간 의식을 하면은 되지만 요거 오래 버티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한 5분 이상 잘 못 버티겠더라고요. 딱 잠깐 5분 동안 신경 쓰다가 그다음에 5분 뒤에 또 내가 이러고 있고. 아니 이럴 저는 때가 많거든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이제 고든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생방송을 하고 나오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흔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랫배에 힘을 줬다고 느끼는 거는 네. 이 껍데기 있는 근육들이 힘이 들어간 걸 느끼는 겁니다. 껍데기. 예, 보통 이 코어 근육은 이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근육이거든요. 5분 반 있으면 피로해지는 건 이 근육들이에요. 그럼 코어에 힘을 준 게 아닙니다. 네. 실제로 코어에 힘을 준 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주변 근육들은 힘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코어에만 힘이 들어가 있어야지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오히려 거죽인 힘이 완전히 빠져야 되고 배 아랫배지만 아랫배 안쪽 깊숙한 곳에 부드럽게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줄리아 님이 본격적으로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랫배 힘을 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뭐 저보다는 줄리아 님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저 앵커님 하는 걸 어떨까 생각했는데 제가 하는 게 낫겠네요? 줄리아님은 크게 도움되시고 웨인크님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통은 같이 할게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직접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느낌을 여러 가지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맞추는 느낌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줄리아님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나와서 같이 원장님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렛츠고! 나가볼까요? 자세가 완벽한데 고치가 없어서 어떡하죠? 예. 손날 이렇게 같이 모아보시면 예. 요거를 양쪽 사타구니에 딱 갖다 대 보실게요. 양쪽 사타구니. 이날 개 콘서트에서 봤던 것 같은. 이 상태에서 허벅지랑 아랫배 쪽으로 몸을 접는 겁니다. 딱 버텨서. 버텨서 무릎은 조금 구부려도 무릎 돼요? 완전히 피세요. 무릎 완전히 피고. 완전히 펴야지 아랫배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예, 쫙 피시고 팔은 축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힘을 빼시고 예, 어깨까지 다 힘을 빼시고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 아랫배 힘이 엄청 들어요. 자세를 정확하게 잡아요. 무릎을 조금만 굽혀도 안 느껴집니다. 느껴지시죠? 이게 코어고요. 이제 자세를 이제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관절만 다시 아까 접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피시면 됩니다. 다른 데 힘을 이게 손 아무것도 놓고? 네, 손 놓고 그것만 피시는 거예요. 일어나 보시는 거죠? 그것만 피시는 거예요. 고관절만 피시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생각보다 그것만 피시면 돼요. 그것만 피시면 됐어요. 스탑.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똑바로 쓰신 거예요. 그래요? 예. 굉장히 똑바로 안 쓴 느낌 들어요. 이게 어색하니까. 지금 아랫배랑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 드시죠? 네. 꽤 많이 들어. 허벅지랑 예. 그리고 아랫배. 예. 속 깊숙한 근육이죠. 아까 겉에 있는 맞아요. 근육이랑 많이 다르죠? 네. 헬스할 때나 모순 운동할 때 이만큼 여기 아랫배에 힘 들어간 느낌 별로 느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지금 별거 안 하고 있잖아요. 힘 들어가는 거 느껴요. 이게 뭐냐면은 내 머리랑 팔의 무게를 허리뼈랑 앞에 있는 코어 근이랑 나눠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되면은 인지만 향상이 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서고 하루 종일 이렇게 걷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어입니다. 그럼 허리에 부담이 확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줄리아 님이 열심히 한번 배워보셨는데 요거를 꾸준히 해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그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조금 이따가는 이제 코어 근육을 좀 단련하는 훈련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 직업에 따라서 또 솔직히 그런 허리에 대한 증상 나타나는 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은 솔직히 일하는 방식은 주로 앉아서 그렇죠. 하잖아요. 좌식이죠. 이런 사무직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떻게 좀 앉을 때라거나 아니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팁 같은 것 좀 주시는 척추에 게 좀 있을까요? 건강에 도움이 될 척추에 만한 되는 자세라든지. 최소한 내가 컴퓨터 작업하는 동안은 등이 닿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일하시는 게 제일, 그러니까 등받이를 대고 이렇게. 팔을 내밀고 컴퓨터 작업하시는 건 매우 안 좋은 순간이시고요. 안 닿게. 예, 컴퓨터 작업, 내가 영상을 보거나 자료를 검토할 때는 좀 닿아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컴퓨터를 쓸 때 이게 등에 닿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비싼 자 샀는데. 최소한 컴퓨터 작업하실 때 양손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모니터를 봐야 할 때
등이 닿으면 안 됩니다. 아하. 이것만 기억하시고 일하셔도 훨씬 좋다. 훨씬 허리 아픈 빈도가 줄어드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요, 앉는 자세 자체가 잘못되어 계신 거예요. 워낙에 긴장해서 앉기 때문에 맞아요. 껍데기 근육에 힘을 줘서 앉았어요. 그럼 근육이 금방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쵸. 일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싼 등받이를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살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등이 뭘 받쳐. 그러니까 이게 좀 원래 똑바로 앉는 기본적인 훈련이 덜 되어서 그러셔서 원하시면 여행커님 똑바로 앉는 법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방송하면서 앉아있을 때 이제 고든 자세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구부렁 하면은 너무 화면에 안 예쁘게 나오니까 꼿꼿이 허리를 세워서 배에 힘을 딱 주고서 앉아있는데, 이러고서 30분만 지나도 힘들죠.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 근육이 피로가 생기면 자세 네. 유지가 잘 안 되세요. 거죽 근육에 힘을 좀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특히 되죠? 또 저희 삼프로TV 보신 분들 중에서도 와 이렇게 하면서 또 오락가락 내려가락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맞아, 보시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계신 분 맞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들 위한 잠깐 이 좋은 앉은 자세에 네.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초에 앉는 법은 의자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네. 앉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행커님 지금 앉으시고 네, 평소 네. 자세대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할 때. 방송하는 평소에는 거. 이렇게 앉죠. 예. 네, 평소에 이렇게 등을 대고. 예. 손을 이렇게 살짝 부딪히시고 사타구니에 손 대시고 고관절을 접는 거에 한 15도 정도만 네. 접으시고 팔을 윗팔까지 힘을 다 푸셔야 됩니다. 윗팔까지. 완전히 푸셨죠? 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혀서 앉으시면 됩니다. 무릎만 천천히. 됐어요. 허리 됐습니다. 펴도 돼요? 허리 피지 말아요? 됐어요. 다 된 거예요. 다 똑바로 다 앉으신 거예요. 지금 완전 똑바로 서요. 아, 진짜요? 예, 저 앞으로- 장원영님처럼 앉은 거예요. 앞으로 이게. 쏠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나도 안 쏠려 있습니다. 이게요? 예. 진짜요? 아니 저는 지금 앞으로 뛰어나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바른 자세라고요? 헉, 어머, 몸에 다른 데 힘 들어간 데가 아무 데도 없죠? 배만 들어가 있어요. 배 빼고 몸에 다른 데. 네. 그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근육의 피로가 안 생기겠죠? 허리 하나도 안 아파요. 허리 하나도 안 아프죠? 아니 근데 이게 바른 자세라는 게 더 신기해요. 지금 카메라에 저의 옆모습이 피디님 곧게 돼 완전 있나요? 독해요. 완전 일자입니다. 와, 그럼 진짜 앞으로는 저는 무조건 책상에 앉을 때 요 자세를 연습해서 앉아야겠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 자세가 이 익숙해집니다. 느낌을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원장님이 다 만드신 거라고. 다 제가 만든 거. 사실 다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 방송을 하고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도 자세 바로 앉는 법 하면 항상 어깨 펴고 맞아요, 이렇게만 어깨 펴다. 배웠지 허리를 어떻게 구부리고 그다음 배를 얼마나 어느 쪽에 힘을 주는지를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환자분들, 그러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 재활하는 과정에서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고요. 아.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다. 그리고 지금 어떤 분이 댓글로 또 남겨주신 내용이 있는데 척추에 또 우리가 요가 운동, 뭐 필라테스 이런 운동할 때 되게 많이 구부리고 막 버티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척추 건강에 안 좋은 요가 자세도 혹시 있을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요가 하시는 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네. 드릴게요. 비슷하게 숙인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은 제일 많이 숙였지만 허리는 꼿꼿하게 있고 네. 고관절 쪽을. 고관절도 많이 네. 있고 등도 숙여졌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네. 뭐냐면 아랫배만 힘을 주고 다른 데는 다 힘을 뺀 거예요. 아. 그 상태에서 숙이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숙여집니다. 요가의 네, 네.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네. 근데 뻣뻣하게 숙이시면 요가를 어떤 동작을 하다 뻣뻣하게 요가 동작을 하면은 뻣뻣하다는 것만 자체로 허리 압력이 높아지고요. 껍데기 근육은 허리 압력을 높이거든요. 배에서도. 네. 근데 이게 제 허리가 제일 많이 망가지고요. 네. 그리고 똑같은 동작은 이분은 더 적게 숙이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고관절이 안 움직이고 허리만 숙여버리시죠. 그러네요. 협착이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숙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코어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고관절을 활용하지 않고 몸을 숙이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억지로 자세 잡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허리를 쓰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은 이거 둘 다 아니고요.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원래 요가의 목표는 이건데 보통 이 속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하지 못하고 요가의 동작만 따라한다면은 크게 다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듣기로는 솔직히 이제 요가는 이제 뭐 안전하게 잘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안 했다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솔직히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욕심내면 그리고 가끔씩 이제 요가 선생님 중에서 잘하신 분 많겠지만 네. 그 중에서 조금 더 하세요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가 굉장히 위험한 무리하게.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요가 선생님은 회원님들 달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 안 하셔도 아, 더 됩니다.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만 보통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아는 피트니스 선생님들은 회원님들 말리는 거가 주로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저분이 되는데 나도 좀 해야겠다라거나 아니면 뭐 어디 유튜브에서 자세 봤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몸이 그만큼 안 펴졌기 때문에 네. 안 하시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운동도 똑같겠죠. 헬스 같은 경우도 요새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도 헬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초보한테 웬만하면 이거는 좀 주의하라라거나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코어에 대한 인지가 직접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느끼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네. 맞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좀 가볍게 달리기를 하면 코어가 저절로 일깨워지거든요. 가벼운 달리기. 가볍게 천천히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보통 헬스는 다른 트레이닝에 들어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웜업도 되면서 전반적인 부상 위험을 낮춰주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기 할 때 좋은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 42.195를 뛰는 마라토너들은 뛰는 걸 보면 몸이 하나도 안 들리고 팔도 되게 가볍게 뛰죠. 가볍죠. 그게 무겁게 뛰면 허리가 나가고 무릎이 나가서 오래 못 뛰는 겁니다. 되게 가볍고 되게 꼿꼿하지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42.195를 뛰는 건데 경보 올림픽 대회를 보면은 몸이 엄청 뻣뻣하게 움직이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걷는 걸로 빨리 하려면 몸이 틀리는 걸 잡으려면 억지로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워킹 같은 거보다는 그러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조금씩 천천히 해도 달리시는 게 조금 더 몸에 부담이 적지 않을까.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말씀해주신 네. 것처럼 달리기인데 또 너무 엄청나게 빠른 천천히.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걷는 속도에 그러나 좀 뛰는 느낌으로. 보통은 제가 실제로 걷는 속도로 달리는 훈련을 시키면 저희 병원에서도 그걸 시킵니다. 그러니까 재활이 잘 되시는 분은 걷는 속도로 달리면서 몸이 안 흔들리는 달리기를 익히고 나서 빠르게 뛰는 거지 몸을 안 흔들리게 하는 걸 익히지 않고 뛰시는 거는 부상 위험이 되게 높고요. 천천히 안 흔들리게 달리는 것부터 연습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하시면은 그분들이 다 안전하게 달리기 하시는 분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저 되게 놀라웠던 게 제 형 중에서 좀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때 네. 이사님께서 오히려 달리기를 이제 좀 하시라고 추천시켰고 했더니 좀 좋아졌던 게 있었어요. 네, 오히려 달리기가 좀 코어 운동에서 그리고 적주의 건강도 도움 줄 수도 있다는 생각 좀 하게 됐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천천히 달리기고요. 천천히 달리기. 그리고 아랫배에 부드럽게 힘을 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힘주기. 그러니까 부드럽게랑 천천히가 핵심이지 달리기만 듣거나 배에 힘주기만 들으시면 어마어마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부드럽게가 제일 어렵죠. 그냥 도대체 부드럽게 힘주는 거 빡 어디예요? 힘주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두 분 다 제가 느끼게 해드렸잖아요. 저도 설명 못하겠습니다. 그거 설명하고 싶어서 환자분한테 되게 맨날 노력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이게 저절로 들어가요. 아까 알려주셨던 그 자세를 하면은 배에 힘주려고 빡 이렇게 하잖아요. 한 번 잘못 들인 버릇을 고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처음에 러닝을 할 생각이 있으면은 천천히 달리면서 몸을 안 흔들리게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거리도 욕심을 내시는 게 건강하게 잘 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헬스 등록하자마자 빨리 이제 마프 찍고 싶어 하고, 그리고 러닝 크루에 가입하자마자 바로 마라톤에 대회 나가고 싶어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욕심 조금 버려야 우리가 오랫동안 네. 건강하게 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죠? 네, 저 엄청 네. 진짜 앉는 자세 배운 거 처음이에요. 네, 지금 좀 편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이대영 원장님께서 정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알려주신 오늘 여러 가지 배움을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으로 보시는 것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시고 여러 가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익숙해지셔야 여러분들의 바른 자세 그리고 척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100년의 아침은 아쉽게도 여기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솔직히 저희가 지금 원장님께서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지금 계속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더 알려주기 네, 위해서 맞아요. 지금 시간 오버되는데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덕분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다음 회차에 또 우리 건강한 습관 기를 수 있는 방송 100년의 아침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은 네. 나와서 또 열심히 다양한 건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나올 때 한 1시간짜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100년의 아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